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네, 7월의 한 중간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푹푹 찌는 날씨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또 불쾌지수도 많이 올라가서 가정에서 이렇게 부부싸움이나 이런 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좀 차분히 하고 또 몸을 가능한 많이 움직이지 말고 시원하게 유지하면서 마음과 몸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름이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기 때문에 마음 단단히 준비하면서 이 기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실 분 나오셨습니다.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방송 마치면서 했던 이야기가 가슴이 답답할 때 그냥 손에 침 한번 맞고 바늘로 쿡 찔러주면은 속이 풀려서 소화가 잘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었다는 말씀하셨었는데 저 역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꼭 소화제를 먹고 가스 땡땡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뭐 먹지 않더라도 집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럼요. 손 따는 그런 침 같은 것들도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한의학이 제도권에 들어갈 때, 기회가 안 돼서 그런 교육 그 뭐라 하죠? 제도권 교육을 받기 힘든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 나름대로 이제 어떤 재능이나 네. 한의학적인 재능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손재주 있는 분들이 이제 수지침, 네, 수지침 같은 걸 했고, 네, 이침, 귀침,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좀 유명했던 그 침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죠? 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그 모습 때문에 그 서양의학 쪽에서는 한의학을 뭐 폄하하는 그런 또 단초를 제공하는 또 원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서 한편으로는 뭐라 그러죠? 이게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그런 이제 오해를 불러온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워낙 뭐 침이라는 게 비전문가들이 접근하기 쉬울 수 있는, 그렇죠. 네, 잘 모르는 뭐 급한 사람들한테는 막 사용하기 딱 좋은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체계가 잡혀 있지 않고 어떤 허가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던 당시에는 저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건가? 서양 의학을 공부했던 사람 눈으로는 그게 과학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반인들이 그냥 스스로 시술을 하는 모습이 탐탁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또 그때 당시에 그 필요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효과를 봤던 사람들은 찾게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세를 얻게 된 그런 분들도 계셨으니까 효능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이제 체계를 잡아가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 거네요. 네. 지금 제가 아는 의사분 같은 경우도 서울서 뭐 그 이름 있는 재활의학과 병원이라고 하죠. 예. 그걸 운영하는 분 같은 경우도 침수를 배웠거든요. 침수를 배웠는데 그걸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면허를 딴 게 아니라서 공식적으로는 안 하지만 뭐 외국에까지 병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그 면허의 그런 어떤 뭐라 그러죠? 벽 때문에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침술이라는 거는 사실은 인정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나 이런 쪽 계통의 의사분들 중에는 뭐 그 침술을 좀 인정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지금 저랑 같이 근무하는 그 신경외과 의사분 같은 경우도 자기들의 그 시술의 어떤 한계 아니면 내가 볼 때는 그 시술이 굉장히 훌륭한 시술인데 그거를 잘 설명을 못 하더라고. 우리 한의학 개념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뭐라 하죠? 논리면 논리를 갖다 붙일 수 있는데 네. 그걸 모르면서도 자기가 훌륭한 시술을 지금 하고 있어. 내가 볼 때는 그 시술 자체가 중풍 예방도 될 수 있고 제가 네.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중풍 예방도 될 수 있고 암 예방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치매 네. 예방도 될 수 있는 사실 그런 시술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몰라. 아, 그래요. 해서 그냥 뭐 이렇게 서양의학적인 용어, 네. 서양의학적인 병, 진단 이것만 갖다 붙이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 한의학에는 기가 있다. 네. 그다음에 음양오행으로 설명하는 게 있다. 음.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다른 질환들을 다 이렇게 그 그룹으로 넣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아.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좀 깊이 있게 토론 안 해보셨나요? 근데 뭐냐면은 그 상대가 알아야 되거든, 사실은. 그렇죠. 한의학을. 네. 여기 우리 그 지금 그 이 한방 양방의 그 차이가 뭔가 네. 이거를 질문을 던졌다는 그 외국인 분도 제가 알고 보니까 의대생이더라고요. 아, 의대생이고 그래요? 그 옆에 멘토는 그 철학과 교수고 네. 해서 이거를 해서 야 이거 뭔가 좀 다르다 생각했었는데 그러네요. 근데 그 철학과 교수분은 이제 한국 분이세요. 근데 네. 거기서 잘하긴 했지만은 한국 분이라서 아마 이런 기회를 했었나 본데 만약에 이런 질문을 했으면은 그 의대생이나 그 네. 교수분도 사실은 한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서로 얘기가 되면서 여기서 뭔가가 나오거든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방송을 하고 그거를 전해주고 그다음에 같이 만나서 또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네네.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방송이 하나의 또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시간이 뭐 엄청나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요. 또 더 부가적인 질문들 이런 것들은 아마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하나의 계기가 돼서 서양 의학에서 한의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협업할 수 있는 협진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딱 뚫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만 잘 모르실 뿐이지 사실 네.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이라고 하죠, 그죠? 네, 그쪽에서 지금 한의학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가 됐습니다. 침도 마찬가지고 해서 상당히 연구가 된 거고요. 근데 뭐냐 음양오행을 이 분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이 교육받은 게 너무 이 분위기가 다르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어떤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뭐 자료를 모으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모은다 해서 뭐 어디다 쓰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왔는데 뭐 이 방송이 아니었으면 아마 죽을 때까지 아마 그러다 그냥 죽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이런 기회로 내 자신에게는 용납이 안 되지만 네, 그래도 내가 조금 그래도 뭐 아주 조금이라도 서양 의학이나 동양 의학이나 이렇게 의료계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그냥 이게 묻힐 거 아니고 그냥 게으르게 이렇게 굴릴 거 아니고 뭔가 이제 조금 매듭을 쳐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이 방송을 하면서 그런 일차적인 이제 계기를 제가 좀 마음을 먹었고요. 그다음에 네. 또 이런 질문을 뭐 이건 뭐 대단한 질문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대단한 질문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양 그 쪽에서는 그 사실 한의학에 대한 그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돼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보다도 더 과학적이라고 하죠. 요새 분들은 네, 과학적으로 임상 데이터나 네. 이런 게 사실 상당히 축적이 됐습니다. 지금 상당히 축적이 됐고 다만 저는 이제 그래도 부족할 수 있는 우리가 뭐 2% 부족하다고 하죠. 네.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하는 거고요. 제가 뭐 나중에 그런 얘기할 기회가 됐는데 벌써 그게 다 뭐 이제 체계화가 돼서 연구가 됐다. 그럼 뭐 저는 그냥 또 뭐 그냥 즐기면 됩니다. 한번 비교해 보고 네.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서양에서도 많이 축적이 됐는데 과감하게 이렇게 시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드린 대로 그 동양의학은 그 음양오행 네. 이걸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서양
의학에서는 이걸로 들어가지를 않았거든. 네. 않았고 그나마 저 같은 의사들, 그러니까 뭐 동양의학도 공부하고 서양의학도 공부하고 이러면서 뭔가 갈등도 많이 느끼고 네. 그냥 부조화, 네. 뭐 아니면은 뭐라 그러나 서로 아구가 안 맞는다 그러죠. 네. 그런 거에서 사실 오랫동안 뭐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의사분들 중에는 아예 그냥 서양의학 쪽을 선택한 분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동양의학 중에서 뭐 어떤 장점만 갖고서 이렇게 네.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저처럼 이렇게 뭐 동양의학에 좀 약간 좀 치중을 더 해서 치중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아직은 이게 이제 진행형이라는 얘기죠. 네. 진행형이라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쭉 느낀 거는 내가 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겠구나. 네. 있겠구나. 그런 거 좀 있습니다. 예. 예. 네. 지난 시간에 뭐 효과적인 질환에 대해서 각 방면에 그런 이야기도 나누긴 했는데요. 그 다음 질문이 한방은 건강에 대한 전인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침술과 한약과 같은 한방 치료법이 심신의 균형을 맞추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은 침술, 한약 이게 심신의 균형을 맞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런 질문 하셨네요. 그렇죠. 네. 이 질문도 곧 뭐냐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심신의 균형 이렇게 네. 했잖아, 그죠? 네. 그래서 전인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전인적으로. 그렇다면은 의학은 전인적인 접근에 있어서 한의학보다는 좀 더 뭐라 그러죠? 미진하다고 할 수 있나요? 네, 조금 표피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 전인적인 거를 추구하지만 네. 우리가 그 한의학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음양, 그 한열 그게 있고 그다음에 그 오행이 흘러가는 그 공간 이제 시간에 대한 거는 뭐 전후 시간 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그 음양의 오행의 어떤 그 구분, 그러니까 어떤 장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좌우 그다음에 상하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정신할 때 그 몸과 마음, 정신과 신체, 그러니까 몸과 마음 할 때도 이거는 사실은 구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좌우 상하의 구분을 포함시킨 어떤 그런 구분이라고 보거든요. 네. 정신과 그 신체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양의학에서도 그 전인적인 치료에 미진하다는 게 뭐냐면은 이 정신과 신체를 구분할 뿐이지 이거를 같이 묶는 그런 개념에서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상하, 좌우, 정신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말씀 안 드린 게 허실, 네. 그다음에 비어 있는 거, 차 있는 거. 자, 비어 있고 차 있고 하는 이런 모든 거에 사실은 뭐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네. 공간적인 개념이라서 제가 오늘 시간에는 요거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좌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 텐데요. 서양 의학에서도 좌우가 구분돼서 이렇게 질병을 설명하고 그 연구된 부분들이 뚜렷한 게 있습니다. 일반 분들도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 있죠? 우리 신체 중에 좌우를 딱 구분해서 설명하는. 척추도 있고 그렇죠. 네. 그 타고 올라가면 좌뇌우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좌뇌우뇌가 있죠. 좌뇌우뇌는 어떤 기능이 서로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좌뇌는 대개는 좀 더 공간에 가깝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어, 네. 논리, 그다음에 계산과 분석, 네. 그다음에 순차, 그러니까 차례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뭐 좌뇌가 발달한 분들은 이게 더 잘 된다. 술이 이쪽으로 그렇죠. 갔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우뇌가 발달한 분들은 뭐 예술성이라든지. 그렇죠. 네. 뭐 어떤 창의적인 거, 네. 직관적인 거, 좀 더 감정에 관련된 거, 네. 이런 게 있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연구한 게 있는데 제 나름대로 연구한 거는 뭐냐면은 이 좌뇌와 좀 더 관련된 거는 저는 이제 교감신경이라고 보고요. 네. 우리 그
한방의학에서는 이제 위기와 연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작년인가 언제 뭐 한번 그 설명을 드려본 게 있는데 네.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위기라는 거는 밖에 있는 기운, 그다음에 연기라는 거는 안에 있는 기운.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활동을 하고 뭐 운동을 하고 그죠? 이런 일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위기가 주 동력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눈을 뜨면은 위기가 잠을 자다가 밖으로 슬슬 나오는 거죠. 네. 활발하게 행동하고 밤이 되면 이 위기가 안으로 들어가고 예. 왜냐하면 얘가 밖에 계속 있으면 우리가 생각도 하고 활동도 하고 먹기도 하고 겸해서 잠도 안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감신경이 그렇죠. 막 그렇죠.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있고 그다음에 부교감 신경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몸 안을 이제 주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 한의학적 용어로 이제 영기라고 합니다. 다스릴 영자, 뭐 경영할 영자에서 영기 이렇게 네.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서양 의학에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감, 부교감 이런 식으로 표현을 그렇죠. 쉽게 한다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면은 뭐를 주죠? 수면제를 주죠. 네. 그 수면제라는 거는 그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를 억제해주고. 누르는 거죠. 네. 근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위기, 잠을 못 자는, 잠을 자야 될 위기가 계속 이때 위자는 그 지킬 위자입니다. 네. 밖을 지킨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죠. 근데 이 위기가 밖에서 도는 거를 누르겠습니까?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선택하겠습니까? 한의학에서는. 누른다기보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렇죠. 유도를 해주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 한의학을 좀 더 우리가 영역을 더 서양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의학에서도 한의학 영역을 좀 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 수면제라든가 이런 거 일시적으로 그 교감신경의 그 작용을 낮추고 이런 거는 그때는 들을지 몰라도 네. 이 위기가 그 연기 안쪽으로 우리 몸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밖으로 돌아다니는 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 이상은 네. 계속 그 약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근데 한의학에서는 이 위기를 연기 안쪽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침술이나 뭐 약물 치료나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임상에서는 막상 사실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런 수면제나 아니면 뭐 안정제, 네. 뭐 공황장애 약 이런 걸 오래 복용하시다 보니까 하얀 도화지에다가 네. 그림을 그리는 거랑 뭔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곳에 그림을 덧칠하는 그리는 것처럼. 덧칠하는 거 뭐 좀 다르죠. 네. 그게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지금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뭐 우리나라의 그 정신과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났고 그것도 뭐 연령이 네. 다양하고요. 예. 하다 보니까 그런 치료를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많이 어렵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한의학에서는 이런 개념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한의학이 예방이나 아니면 그 어떤 질환의 초기 치료하기에 아주 좋은 방식이고 그 다음에 훨씬 경제적인 방식이다. 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자본주의가 뭐 엄청 발달했죠. 네. 엄청 발달했고 뭐 전 세계적으로 뭐 6인이 7인이 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계속 상품을 만들어낸다 그랬죠. 그죠? 그렇죠. 자원을 낭비하면 안 되는데 이제는 네. 그리고 어떤 그 자연의 그 어떤 순환 이런 거를 더 이상 우리가 망가뜨리는 여기에 이제 빠져들면 안 되는데 네. 계속 지금 빠져들고 있죠, 그죠? 근데 네. 그 기본적으로는 뭐 타인과의 경쟁 아니면 뭐 다른 나라와의 경쟁 네. 이런 어떤 거에 매몰되다 보니까 그냥 끌려간다고 하나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약물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물이나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이거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제품을 팔아서 어떤 자본의 이익을 네.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본이 많이 이제 거대 자본이 되는 거죠. 뭐 다국적 제약회사를 비롯해서 그렇죠. 거대 자본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시대로 대세가 돼버리는 거죠. 됐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죠. 보완을 하고 그 부분을 수정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게 좀 서양 의학에서 설득이 됐으면 좋겠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대세이기 때문에 대세를 따르는 쪽으로 보통 가긴 하지만 인식부터 일단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좌우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 잔해적인 그 어떤 뭐라 그러죠? 연구나 치료나 요 정도 범위거든요. 지금 이 정도 범위인데 거기다가 그 운해적인 뭐 이 비유가 적절하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운해적인 그런 어떤 치료나 예방 이야기나 이런 거를 제가 비유를 들어보면은 지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유방암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이 한방 양방을 다 비교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암 치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암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려보면은 최근에 그 치료가 표적 치료, 핀포인트라 그러죠, 그죠? 뭐 이번에 뭐 그 미국이 그 이란의 그 핵 개발 시설, 거기를 아주 핀포인트로 해갖고 그걸 했죠.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서양의학의 그 암 치료에 있어서는 그 3D 스마트 여기까지 동원돼서 거의 표적 치료를 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암세포만 공격을 하고 정상세포는 남겨두고 여기까지 발달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좌뇌적인 그 범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드렸지만은 그 카이스트 연구진 중에 암세포가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이렇게 스위치되는 그런 그 어떤 유전자를 발견했다. 아니면 뭐 그런 효소를 발견했다. 이걸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운해적인 사고거든요. 운해적인 사고인데 한의학은 운해적인 사고를 사실은 많이 발달시켰죠. 그래서 우리가 암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은 그다음 그 재발이라든지 또 전이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치료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그 전후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소개해드릴 그 좌우, 상하, 그 다음에 표리, 허실 이런 거에 대한 그 개념을 잘 잡으시면 상당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암이라는 게 이제 전이가 되거나 재발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잔해적인 사고로만 본다면은 이거는 아마 끝이 없는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에 제가 이제 그 부처님 말씀을 붙여서 이게 우리가 운해적인 그 사고 뭐 제가 이렇게 운해적으로 단정하는 건 약간 좀 부족한 점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사고를 넓히려면은 뭐 필요한 거는 다 동원을 해야 되겠죠.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만약에 암이 어느 곳에 발생을 했고 이게 다시 어디로 또 전이가 된다. 이거를 이제 대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윤회를 한다. 자, 우리가 암이 어디로 전이가 된다, 재발한다는 거는 불교 용어로는 뭐 윤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중생이 윤회하는 그 뭐라 그러죠? 그릇된 견해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 그릇된 견해에 따라서 이 윤회가 어느 장소에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우리의 그 잘못된 그 번뇌나 그 견해가 있으면은 아직 그게 다 충분히 뭐라 하죠? 해갈이 됐다 그러나 표현이 좀 그런데 해갈이 아직 안 됐으면 그게 또 어느 곳을 전전하다가 장소를 따라 전전하는 거겠죠. 따라 전전하다가 어느 곳에서 그 나의 그 어떤 그릇된 생각이나 어떤 그 잘못된 번뇌하고 딱 일치하는 곳이 있으면은 거기서 재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암의 그 재발이나 전이나 이런 거를 좀 이런 측면도 좀 더 보태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암의 발생이라든가 재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인연이거든요. 인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암의 그 원인
원인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그거를 받게 되거나 하는데 네. 모든 사람이 암이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에 그 어떤 그 우리 독재자죠.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 보니까 그 혈액종양이 생겼더라고요. 네. 혈액종양으로 돌아가셨는데 혈액암이죠. 혈액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거는 저 백신 코로나 백신 주사 때문에 그렇다. 근데 네. 그게 사실은 맞기도 하고 네. 틀리기도 한 겁니다. 맞은 사람이 다 걸린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분한테는 맞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다른 이유가 없었던 거야.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뭔가 이물질이 들어와서 근데 사실은 백신이나 이런 어떤 뭐라 하죠 줄기세포나 이런 거는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뭔가 우리의 그 생물의 어떤 그 기전에 있어서 새로운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암이라는 거는 어떤 신호 체계가 바뀌는 거고, 그죠? 그 세포의 어떤 의지나 그 모양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건 뭐 아주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네. 이런 인연을 아니면 원인을 모두 없앨 수 있다면은 좋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장소를 따라 생기고 장소를 따라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네네. 요즘에도 근데 코로나 백신 맞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 연세가 좀 많으신 노령층에서 맞긴 하는 것 같던데 그게 또 많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코로나 백신이 사람에 따라서는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죠. 네. 그래서 있겠는데 사실 뭐 코로나 백신 같은 거는 뭐 제가 뭐 다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뭐 어떻게 보면은 급히 연구가 된 그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암을 치료할 때 방사선 치료를 하지만, 방사선 치료를 하지만 또 방사선 때문에 암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주의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방사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세포에 충격을 주면서 뭐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DNA 더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뭐 아니면 원자핵까지 들어가서 뭐 중성자라든가 양성자 같은 거에 어떤 그 균열 아니면 리듬을 깨거나 아니면 서로 그 결속력을 깨거나 이러면서 염색체에 다른 신호를 이렇게 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염색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좌우로 되어 있거든요. 좌우. 네. 아시죠? X 그렇죠. 모양으로 되어 있죠. 네. 좌우로 돼서 서로가 다리를 걸쳐 갖고 또 짝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좌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염색체를 그 DNA죠. DNA 염색체를 제일 먼저 이제 발견한 데가 이제 1869년도 스위스 생화학자인 프리드리히 미세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염색체를 어디서 발견한지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병원 요새는 뭐 그런 거 많이 못 보셨겠지만 옛날에 보면은 그 붕대를 감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그럼 거기에 막 이제 고름도 배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름의 세포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 의학으로 말하면 진짜 진흙 속에 연꽃이 핀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경의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세종지역 FM 98.9MHz, 대전지역 한밭 FM 93.7MHz를 통해서 라디오 상담실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후에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서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